안녕하세요. 정태수입니다. 올해 68살이고 평생 토목기사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45년간 전국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제 아내 홍성이는 저보다 12살 어립니다. 올해 56살입니다. 그녀가 21살일 때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33살이었고 토목기사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성희는 정말 어리고 순수했습니다. 같은 회사 경리였는데 바로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큰딸을 낳았고 이듬해에 작은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전국 각지의 현장을 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현장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무려 4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평생 주말 부부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희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딸들은 모두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큰딸은 35세로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34세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두 딸 모두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각자 독립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은 전적으로 성희의 공입니다. 딸들도 모두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아내도 건강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제가 지방 현장 근무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이후였습니다. 45년간 다니던 대형 건설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서울에 있는 중소건설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으로 나가지 않고 매일 집에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매일 함께 지내게 된 것입니다. 35년 결혼 생활 중에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의 행동 패턴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35년간 주말에만 만났을 때는 몰랐던 그녀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외출 빈도였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던 성희가 갑자기 매일 외출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라고 물으면 문화센터에 가, 요가 배우러 가, 독서 모임이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기 생활이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일정까지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성희는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성희가 일부러 늦잠을 자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나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어김없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대답이 항상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했어. 별거 안 했어라는 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함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대화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주말에만 만날 때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라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알게 되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아내가 이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나? 혹시 내가 갑자기 집에 있게 되어서 아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이미 다른 생활 패턴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35년간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결혼 35년 차 부부가 서로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아직 방에 있었고, 저는 혼자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누구일까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성희야, 나야. 오늘 약속 시간이 바뀌었어. 2시에 만나자.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잠깐만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희야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다는 것, 그 남자와 약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을 바꾼다는 것.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못하겠다고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가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면서 급하게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성희가 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화장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옷장에도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모르는 옷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내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장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성희의 비밀 기록장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의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김 과장님과 처음 만남. 정말 다정하신 분이다.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1999년 4월 2일 박 부장님과 두 번째 만남.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이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른 남자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만남의 장소, 시간, 그리고 그녀의 감상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트로 만족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차비 5만 원, 식사비 8만 원 받음, 가방 선물 받음, 용돈 30만 원. 성희가 이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끝까지 읽었을 때 총 108명의 남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8명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108번 내가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처럼 제 마음에도 108가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명단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들, 제가 건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부동산 관계자들, 심지어 딸들의 직장 동료인 공무원들까지 있었습니다. 동네 상인들과 교회의 집사, 권사님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집에 있어서 만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내 유일한 행복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집에 있게 된 후 성희의 이상한 행동들, 화가 나는 이유, 스마트폰을 숨기는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25년 동안 108명의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라고 평상시처럼 물었습니다. 요가 학원 다녀왔어라고 대답하는 그녀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 노트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108명의 이름과 25년간의 기록이 모두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성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노트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와서도 성희와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성희는 여전히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희가 잘 때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신의 증거가 담긴 기기의 비밀번호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수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감한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삭제되지 않은 대화들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남의 약속, 애정 표현, 심지어 저에 대한 험담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맨날 집에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이제 만나기 어려워졌네. 남편이 감시하는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나.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를 가두고 학대하는 나쁜 남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도 증거가 있었습니다. 주로 혼자 찍은 셀카들이었지만 가끔 남자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얼굴만 나오게 찍어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몇몇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성희가 요가 학원이나 문화센터라고 했던 곳들이 실제로는 호텔이나 모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노트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작은 딸의 3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딸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딸과 작은딸 모두 각자 살고 있지만 생일이나 명절에는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희가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렸고 딸들은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목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희가 웃으면서 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108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가족 앞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가서 그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딸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희는 제 손에 든 노트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25년 동안 108명의 남자와 만났다고. 이게 사실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딸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너희 엄마가 25년 동안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어. 108명이야. 108명. 저는 노트를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남자들의 이름, 만남의 장소, 받은 돈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큰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작은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희야,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인은 울면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들어봐. 나는 들을 말이 뭐가 있어? 108명이야. 25년 동안 108명의 남자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바닥에 던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딸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모텔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평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어.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도 평생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아빠는 지방 나가서 일하는 재미라도 있었지만 엄마는 정말 집에서만 우리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치셨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딸의 말에 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 내 생일에 그렇게 해야 했어요. 34년 살면서 아빠가 내 생일에 있었던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요. 아빠 너무해요.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울기만 해요. 아빠가 정말 너무 밉다고요. 작은 딸의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딸의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45년간 지방 출장만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들을 통해 들은 성희의 근황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희는 제가 나간 후 하루 종일 울고만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어떻게 용서를 받지라고 계속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모텔에서 보내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딸들의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었나? 35년간 아내를 너무 방치했나? 21살 어린 아내가 연년생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현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아내는 정말 고립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외로워할 때마다 돈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기억들, 아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현장 일을 우선시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어보셨습니다. 정태수 형제, 무슨 일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15년간 불륜 108명의 남자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정태수 형제님,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아시죠?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셨습니다. 고멜은 남편이 있어도 다른 남자들과 험난한 일을 일삼았지만
호세아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제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108명이에요. 25년 동안 108명의 남자와 형제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과의 대화 후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모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8명이라 108번 내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108가지 고통이 제 마음에 몰려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처럼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다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제님,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배경에 제 무관심과 방치가 있었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108명이라는 숫자보다는 21살에 결혼해서 평생 혼자 고생한 아내에 대한 연민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모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35년간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외로워할 때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텔에서 보낸 지 2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처럼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108번뇌를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복수나 이혼보다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부부가 되어보겠습니다. 아내도 이제 늙었고 저도 늙었으니 남은 시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개월간의 고민과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2개월간의 모텔 생활을 마치고 저는 용서의 마음을 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희야, 나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성희는 깜짝 놀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얼굴도 헬스케 보였습니다. 성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설마. 저는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거실, 화장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안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알몸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개월간 기도하며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왔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해서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성희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성희 앞에 앉았습니다. 성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성희는 울다가 저를 쳐다보고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왜 나를 그렇게 어릴 때 임신시켰어? 나는 21살에 결혼해서 내 젊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어. 당신은 매주 지방 내려가서 일하고 나는 오직 애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나 혼자서 딸들을 다 키웠어. 연년생 딸 둘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은 몰라.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나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대접받고 싶었어. 성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2개월간 모텔에서 혼자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성희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네.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저는 성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35년간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용서할게. 성희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희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나이도 이제 많잖아. 남은 시간은 제대로 된 부부로 살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들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와는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갖고 성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희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성희는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가끔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한 후 삭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이름은 문화센터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의심하고 감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8번뇌를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 같아도 눈 꼭 감고 모른 척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비밀번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문화센터 선생님일까? 또 다른 남자는 아닐까? 어느 날은 성희가 친구 결혼식 참석한다며 하루 종일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 재밌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의심되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일일이 확인하고 따지는 것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기로 한 이상 계속 의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희도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노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희가 깊이 잠든 사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녀의 휴대폰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 과장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내일 2시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서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화장실을 다녀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성희는 문화센터 특별 강의가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성희에게 오늘 어떤 강의 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요가 들었어. 라고 성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성희가 외출할 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늦게 들어와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나도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하고 와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저는 새벽 기도에 더욱 열심히 나갔습니다. 매일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나약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용서와 무관심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정태수 형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내분과는 잘 화해하셨나요? 네, 목사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TV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재빨리 확인하고 삭제했습니다. 외출도 계속되었지만 예전보다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집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희가 샤워하는 동안 또다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개인 레슨 어떠세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개인 레슨이라는 표현, 특별한 시간이라는 말이 평범한 요가 수업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역시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성희는 요가 개인 레슨 받는다며 외출했습니다. 정확히 그 메시지에서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몇 시쯤 들어와?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성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성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가?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성희는 여전히 외출했지만 이제는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희도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좀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이 정도의 대화만 오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행복한 걸까? 집에 들어가니 성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다녀왔어? 응. 아침 드실래? 고마워.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인가? 성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연락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성희가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하는 모습도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8명이라 108번 뇌를 이겨냈다고 할 수 있을까? 오후에 성희는 문화센터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문화센터에 가는 것인지 다른 곳에 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성희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여보, 성희가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성희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춤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체념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고멜이 정말 변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성희의 관계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서했지만 성희가 정말 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희의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희가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했고 함께 살기로 했으니까요. 현재까지도 저희 부부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처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108번 뇌를 이겨내겠습니다. 눈 꼭 감고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진정한 용서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복수도 하지 않았고,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완전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희가 정말 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심스러워진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체념인지,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나약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영상 밑에 따봉 모양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은 많은 격려가 됩니다. 항상 가정이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